네가 좋아하는 똥이다. 마음껏 치워봐라. 평생 네가 해야 할 일이 이거 아니겠니? 퇴근 후 돌아온 집에서 제가 본 장면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가위로 직접 장루 주머니를 잘라서 거실 바닥, 제 옷, 심지어 하나뿐인 제 가족 사진 위에까지 오물을 뿌려놓은 겁니다. 왜? 무서우냐? 며느리가 이런 것도 다 치워야 효도지. 수진 씨의 희생은 그들에게 그저 공짜 간병인 노릇에 불과했을까요? 지금부터 억울한 사람이 결국 이기는 이야기, 가슴 뻥 뚫리는 복수극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지금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행복한 기운이 그곳으로 전해지도록 마음쓰겠습니다. 2025년의 어느 시린 봄날이었습니다. 창밖에는 개나리가 노랗게 고개를 내밀고 있었지만 대학병원 중환자 구역과 연결된 일반 병동의 공기는 유독 차갑고 무거웠습니다. 하얀 복도에는 코를 찌르는 소독약 냄새와 환자들의 고통 섞인 신음이 뒤섞여 파도처럼 밀려오고 있었습니다. 수진 씨는 익숙하게 시어머니 박 씨가 누워있는 6인실 병동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수진 씨의 양손에는 짐이 가득했습니다. 박 씨가 평소 좋아하던 단호박을 새벽부터 쪄서 정성껏 담은 바구니와 매일같이 삶고 빨아 빳빳하게 풀을 먹인 깨끗한 환자복네이가 들려 있었죠. 수진 씨의 손가락 마디마디는 이미 거칠어질 대로 거칠어져 있었습니다. 7년입니다. 남편 민석 씨가 사업 실패라는 무책임한 핑계를 남기고 집안을 풍비박산 낸 채 야반도주한 지 벌써 7년이라는 세월이 흐른 것입니다. 그 7년 동안 수진 씨는 단 하루도 발을 뻗고 잠을 청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민석 씨가 남긴 빚더미를 감당하며 홀로 남겨진 박 씨를 부양하는 일은 오롯이 수진 씨의 몫이었습니다. 수진 씨는 6인실 병실의 무거운 문을 조심스럽게 밀고 들어갔습니다. 어머님, 저 왔어요. 오늘 몸은 좀 어떠세요? 아침에 담당 간호사 선생님께 여쭤보니 염증 수치가 많이 안정되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조금만 더 힘내시면 이제 곧 퇴원해서 집에 가실 수 있을 거예요. 수진 씨는 최대한 밝은 목소리로 인사를 건네며 박 씨의 눅눅해진 침대 시트를 정리하려 손을 뻗었습니다. 수진 씨는 박 씨가 조금이라도 쾌적하게 쉴 수 있도록 매일같이 시트를 갈고 닦아왔습니다. 하지만 수진 씨의 따뜻한 손길이 박 씨의 몸에 닿기도 전에 돌아온 것은 고막을 찢는 듯한 날카로운 비명이었습니다. 저리 치워. 너한테서 썩은 내가 나는 것 같구나. 어디서 뭘 하다가 이제야 기어 들어오는 거야? 내가 이 좁은 침대 구석에서 배고파서 돌아가시는 꼴을 봐야 속이 시원하겠니? 며느리라는 사람이 시어머니 밥대 하나 못 맞춰서 되겠어? 내가 집에서 놀면서 하는 게 뭐가 있다고 이렇게 늦는 거냐 말이다. 박 씨는 수진 씨가 새벽 4시에 일어나 정성껏 준비한 단호박 죽이 들어있는 보온병을 바닥으로 거칠게 밀쳐버렸습니다. 노란 단호박죽이 차가운 병원 바닥에 볼품없이 흩뿌려졌습니다. 단호박죽 위로 병실에 먼지가 내려앉았지만 박 씨의 눈빛은 그보다 더 차갑고 도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수진 씨는 가슴이 시큰거리고 손끝이 떨려왔지만 이내 익숙한 듯 무릎을 굽히고 앉아 묵묵히 단호박죽을 치우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 죄송해요. 오는 길에 약국에 들러서 어머님 바르실 연고를 사느라 조금 늦었어요. 시장하실 텐데 얼른 치우고 식사 준비해 드릴게요. 수진 씨의 낮은 목소리에는 물기가 서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박 씨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주변 환자들과 보호자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병실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에휴, 저 며느리는 정말 보살이네, 보살이야. 전생에 도대체 무슨 죄를 지어서 저런 시어머니를 만났을까? 그러게 말이야.
매일같이 수발드는 사람은 며느리뿐인데 저 노인네는 왜 저렇게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람? 병실 사람들의 동정 어린 시선이 수진 씨의 구부정한 등에 꽂혔습니다. 박 씨는 대장암 수술을 받은 지 얼마 되지 않아 예민해진 상태라고 의사들은 말했습니다. 하지만 수진 씨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병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본래부터 박 씨의 마음속에 자리 잡은 지독한 본성이었습니다. 7년 전 민석 씨가 사라진 그날부터 박 씨는 집안의 모든 불행과 아들의 실종을 오로지 수진 씨의 탓으로 돌려왔습니다. 입 닥쳐라. 내 아들 잡아먹은 사람이 어디서 훈수질이야? 민석이가 집을 나간 것도 다 내기가 너무 세서 그런 거 아니냐? 내가 집에서 좀 더 살갑게 굴고 남편을 귀하게 대접했어 봐라. 내 아들이 미쳤다고 처자식 두고 집을 나갔겠니? 너만 아니었으면 우리 아들은 지금쯤 번듯한 사장 소리 들으며 어깨 펴고 살았을 거다. 내가 우리 집안의 복을 다 깎아먹은 거야. 박 씨의 억지는 도를 넘어서고 있었습니다. 아들이 사업 자금을 날리고 사채까지 끌어다 쓴 뒤 도망친 것이 마치 며느리의 부족함 때문인 양 몰아세우는 그 태도에 수진 씨의 심장은 이미 수만 번도 더 갈기갈기 찢겨 있었습니다. 그래도 수진 씨는 참았습니다. 그것이 결혼할 때 양가 부모님 앞에서 했던 신성한 약속이었고 홀로 남겨진 늙은 박 씨를 외면할 수 없었던 수진 씨의 고지식한 책임감 때문이었습니다. 수진 씨는 바닥을 다 닦고 다시 일어나 박 씨의 배 쪽에 달린 장로 주머니를 살폈습니다. 대장암 수술로 대장의 일부를 잘라낸 박 씨는 배 밖으로 인공 항문을 만들어 배설물을 받아내는 비닐 주머니를 달고 있었습니다. 수진 씨는 그 주머니를 볼 때마다 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저 작은 비닐 주머니가 어쩌면 수진 씨와 박 씨를 잇고 있는 유일하고도 비참한 쇠사슬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어머님, 주머니가 거의 다 찼네요. 제가 비워드릴게요. 조금만 가만히 계세요. 수진 씨는 능숙하게 비닐 장갑을 끼고 박 씨의 배에 달린 장루 주머니를 조심스럽게 떼어냈습니다. 순간 지독하고 톡 쏘는 배설물의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주변 침대의 환자들이 인상을 찌푸리며 코를 막았지만 수진 씨는 얼굴 하나 찌푸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박 씨의 헐어버린 피부 주위를 소독솜으로 정성껏 닦아내며 연고를 발랐습니다. 아유, 따가워. 살살 좀 못해? 너 지금 일부러 세게 누르는 거지? 나한테 복수하려고 그러는 거지? 박 씨는 수진 씨의 손등을 찰싹 때리며 다시 욕설을 내뱉었습니다. 수진 씨는 맞은 손등보다 가슴이 더 아파왔습니다. 7년이라는 시간 동안 수진 씨가 박 씨에게 쏟은 정성은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남편도 없는 집구석에서 빚쟁이들에게 시달리면서도 박 씨의 보약만큼은 거르지 않았던 수진 씨였습니다. 그런 헌신의 결과가 고작 이런 모욕과 매질이라니. 수진 씨는 새 장로 주머니를 꼼꼼하게 부착하고 박 씨의 환자복을 여며주었습니다. 박 씨는 만족스러운 듯 코방귀를 뀌며 벽 쪽으로 몸을 돌려 누웠습니다. 수진 씨는 박 씨의 야윈 등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민석 씨, 당신은 지금 어디 있나요? 내가 이렇게 당신 어머니의 똥주머니를 비우며 지옥 같은 삶을 버티고 있는 걸 알고는 있나요? 수진 씨의 눈가에 결국 참았던 눈물 한 방울이 고였습니다. 하지만 수진 씨는 얼른 소매로 눈물을 훔쳐냈습니다. 아직 아르바이트 시간이 남아 있었고 박 씨의 다음 끼니를 준비해야 했으니까요. 수진 씨는 흩뿌려진 단호박죽들이 남아있지 않은지 바닥을 한 번 더 확인하고 병실을 나섰습니다. 복도를 걸어 나오는 수진 씨의 뒷모습은 너무나 작고 외로워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어깨 위에는 7년의 한과 억울함이 태산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한이 터져나오기 직전이라는 사실을 병상에 누워 며느리를 욕하던 박 씨는 꿈에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수진 씨가 겪어야 했던 지옥 같은 일상의 시작이자 동시에 모든 것을 끝내기 위한 전조였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시간의 수레바퀴를 7년 전으로 거꾸로 돌려봅니다. 그때 수진 씨는 31살의 꿈 많은 아내였습니다. 2019년에 몹시도 시렸던 겨울밤이었습니다. 창밖에는 칼바람이 몰아치고 있었고 낡은 아파트의 창문은 금방이라도 깨질 듯 덜컹거렸습니다. 그날따라 남편 민석 씨는 평소보다 이른 퇴근을 했습니다. 하지만 민석 씨의 얼굴에는 평소의 다정함 대신 무언가에 쫓기는 듯한 불안함과 차가운 그림자가 짙게 깔려 있었습니다. 수진 씨는 주방에서 보글보글 찌개를 끓이며 민석 씨를 반겼습니다. 하지만 민석 씨는 수진 씨의 눈을 교묘하게 피하며 안방으로 곧장 들어갔습니다. 그리고는 커다란 여행용 가방을 꺼내 자신의 옷가지들을 마구잡이로 쑤셔넣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갑자기 짐은 왜 싸요? 어디 급한 출장이라도 가는 거예요? 아니면 회사에 무슨 일이라도 생긴 거예요? 말 좀 해봐요. 무섭게 왜 그래요? 수진 씨가 당황하여 민석 씨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하지만 민석 씨는 거칠게 수진 씨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가방 지퍼가 닫히는 날카로운 금속성 소리가 적막한 방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민석 씨는 현관문을 나서며 차가운 어둠 속으로 단 한마디를 내뱉었습니다. 미안하다는 사과도 금방 해결하고 돌아오겠다는 희망 섞인 약속도 아니었습니다. 어머니 잘 부탁해. 나 당분간 못 돌아올 것 같아. 연락할 생각도 하지 마. 다 당신을 위해서 하는 소리니까. 그것이 마지막이었습니다.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수진 씨의 세계도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수진 씨는 그 자리에 망연자실하게 서서 닫힌 문만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슬퍼할 겨를조차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바로 다음 날 아침부터 수진 씨의 집은 지옥으로 변했습니다. 쾅쾅거리는 거친 발길질 소리와 함께 검은 양복을 입고 팔뚝에 위협적인 문신을 새긴 사내들이 들이닥쳤습니다. 민석 씨가 사업 자금을 마련한다며 여기저기서 제2금융권과 사채업자들에게 끌어다 쓴 빚이 2억 5천만 원이 넘게 불어나 있었습니다. 사내들은 거실 소파에 신발을 신은 채 주저앉아 담배를 피워댔고 집 안가구마다 시뻘건 딱지를 붙이기 시작했습니다. 이봐요, 아주머니. 남편 어디 갔어? 돈 안 갚고 도망가면 가족이 책임져야 하는 거 몰라? 오늘 내로 2천만 원 안 내놓으면 이 집 당장 경매 넘어가는 줄 알아. 사내들의 고함에 평생을 곱게만 살아왔다 자부하던 시어머니 박 씨는 거실 바닥에 주저앉아 대성통곡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 통곡은 자식을 잃은 슬픔이 아니었습니다. 박 씨는 수진 씨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흔들며 독서를 내뱉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다 무슨 일이냐? 수진아, 너 우리 민석이 어디 숨겼는지 알지? 응? 말 좀 해보렴. 내가 뒤로 돈 빼돌리고 민석이 숨겨준 거 아니야? 내 아들 귀한 사람인 거. 내가 제일 잘 알잖아. 어떻게 아내라는 애가 남편이 이 지경이 되도록 몰랐단 말이냐. 수진 씨 역시 아는 것이 전무했습니다. 하지만 박 씨는 수진 씨를 한시도 가만두지 않았습니다. 빚쟁이들이 물러간 뒤에도 박 씨는 다시 수진 씨에게 날카로운 화살을 돌렸습니다. 내가 돈 관리를 어떻게 했길래 애가 이 지경이 되도록 까맣게 몰랐니? 내 친정에서 돈 좀 빌려오면 안 되겠어? 사돈어른 퇴직금이라도 좀 보태달라고 해봐. 내 아들 정가자 만들 작정이야? 너만 희생하면 우리 집 살 수 있잖아.
왜 그렇게 이기적으로 구니? 자신의 아들이 저지른 무책임한 날벼락을 며느리 친정, 부모님의 소중한 노후 자금으로 막으려는 박 씨의 뻔뻔함에 수진 씨는 처음으로 깊은 환멸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친정 부모님께 불효를 저지를 수는 없었습니다. 결국 수진 씨는 소중한 결혼 반지를 팔고 10년 넘게 부어온 적금을 깨고 살던 아파트를 헐값에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짐을 싸서 도시 변두리의 좁고 습한 지하 단칸방으로 거처를 옮겼습니다. 햇빛 한 줌 들어오지 않는 그 방에서는 늘 곰팡이 냄새가 났습니다. 박 씨는 그 지하방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수진 씨를 향해 매일같이 악다구니를 퍼부었습니다. 내가 이 나이에 이런 똥물 나오는 방에서 살아야겠니? 이게 다 내가 무능해서 그런 거 아니야. 민석이가 있었으면 내가 이런 대접을 받았겠어? 박 씨는 하루 종일 방 안에 누워 민석 씨의 이름만 부르며 수진 씨를 들볶았습니다. 수진 씨는 슬퍼할 시간도 절망할 여유도 없었습니다. 당장 오늘 저녁에 먹을 쌀 한 대가 없었고 매달 돌아오는 사채 이자는 수진 씨의 목을 죄어왔습니다. 수진 씨는 그때부터 아르바이트 전선에 뛰어들었습니다. 아침에는 빌딩 청소를 하고 낮에는 식당에서 설거지를 하며 밤에는 편의점 계산대에 섰습니다. 하루에 4시간 이상 잠을 자본 적이 없었습니다. 수진 씨의 손가락 끝은 항상 세제에 불어 터져 있었고 다리는 코끼리처럼 부어올라 밤마다 경련이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박 씨는 수진 씨가 밖에서 어떤 수모를 겪으며 돈을 벌어오는지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수진 씨가 벌어온 푼돈을 보며 혀를 찼습니다. 고작 이거 벌어오려고 하루 종일 밖으로 나도는 거니? 민석이가 있을 때는 내가 하루 용돈으로 쓰던 돈도 안 되는구나. 너는 어째 돈 버는 재주가 그렇게도 없니? 박 씨는 수진 씨를 며느리가 아닌 빚쟁이로부터 자신을 지켜주고 입에 밥을 넣어주는 노예 정도로 여기는 듯 했습니다. 수진 씨는 그런 박 씨를 보며 가슴속이 시커멓게 타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수진 씨는 믿었습니다. 언젠가 민석 씨가 돌아오면 적어도 어머니만큼은 건강하게 잘 모시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 미련한 믿음이 수진 씨를 7년이라는 긴 암흑의 터널 속에 스스로 가두어 버린 것이었습니다. 어느 추운 겨울밤 수진 씨는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낡은 편의점 앞에서 파는 찐빵 한 봉지를 샀습니다. 박 씨가 좋아할 것 같아 소중하게 가슴에 품고 지하방 문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방 안에서 기다리고 있던 것은 박 씨의 따뜻한 환영이 아니라 방바닥에 내팽개쳐진 수진 씨의 가방과 박 씨의 차가운 눈빛이었습니다. 인연이 어디서 늦게까지 싸돌아다니다 이제야 기어 들어오는 거야. 내 아들이 없다고 이제는 아주 대놓고 나를 무시하는구나. 수진 씨가 가슴에 품고 온 따뜻한 찐빵은 차가운 방바닥에 굴러떨어졌습니다. 수진 씨는 그 찐빵을 바라보며 깨달았습니다. 이곳은 집이 아니라 도망친 남편이 남기고 간 거대한 덫이며 지옥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렇게 수진 씨의 7년이라는 긴 인내의 시간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수진 씨의 눈동자에는 슬픔 대신 무언가 단단하게 굳어가는 결의가 서서히 깃들기 시작했습니다. 지옥 같은 단칸방 생활이 3년째로 접어들던 무렵 수진 씨의 시간은 남들보다 2배, 3배 빠르게 흐르고 있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거대한 바위를 등에 지고 가파른 비탈길을 오르는 것처럼 매 순간이 영겁의 시간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수진 씨의 하루는 남들이 가장 깊은 잠에 빠져 꿈을 꾸는 새벽 4시에 시작되었습니다. 낡은 휴대전화의 요란한 알람 소리가 정적을 깨면 수진 씨는 무거운 눈꺼풀을 억지로 밀어 올렸습니다.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것은 좁은 방 한구석에서 입을 벌리고 코를 골며 자는 박 씨의 모습이었습니다. 수진 씨는 혹여나 박 씨가 깰까봐 조심조심 화장실로 들어가 찬물로 얼굴을 씻었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여인은 30 중반에 생기 넘치던 수진 씨가 아니었습니다. 푸석푸석한 피부와 퀭한 눈등, 그리고 삶의 무게에 눌려 아래로 처진 인매를 가진 낯선 여인이 힘없이 서 있었습니다. 첫 번째 아르바이트는 새벽 배송 물류센터의 하역 작업이었습니다. 차가운 새벽 공기를 가르며 달려간 현장에서 수진 씨는 자신보다 2배는 큰 상자들을 쉴 새 없이 날랐습니다. 빨리빨리 안 움직여. 아주머니 때문에 줄이 밀리잖아. 현장 감독의 거친 고함이 귓전을 때렸지만 수진 씨는 대답할 기력조차 아껴 상자를 옮겼습니다. 손목은 이미 파스 냄새가 진동했고 허리는 끊어질 듯한 통증이 밀려왔지만 수진 씨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이 새벽 일이 다른 일보다 시급이 500원이라도 더 높았기 때문입니다. 오전 9시가 되면 수진 씨는 숨 돌릴 틈도 없이 근처 뼈해장국집으로 달려갔습니다. 점심시간 몰려드는 손님들의 시중을 들고 기름때 낀 뚝배기와 불판을 수백 개씩 닦아내고 나면 온몸이 땀과 음식물 냄새로 범벅이 되었습니다. 수진 씨, 여기 불판 좀 빨리 닦아줘요. 손님들 기다리는 거 안 보여요? 젊은 사람이 왜 이렇게 굼떠? 일하기 싫으면 당장 나가요. 줄 서 있는 사람 많으니까. 자기보다 한참 어린 식당 주인의 타박에도 수진 씨는 연신 허리를 굽히며 죄송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수진 씨의 가슴속 어딘가에서 뜨거운 것이 울컥 올라왔지만 수진 씨는 그것을 차가운 개수대 물과 함께 삼켜버렸습니다. 오후 4시 3번째 아르바이트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아파트 단지를 돌며 전단지를 붙이는 일이었습니다. 7층, 8층, 계단을 오르내리며 전단지를 붙일 때마다 다리는 코끼리처럼 부어올랐습니다. 겨울에는 손가락이 얼어붙어 전단지가 손끝에 달라붙고 여름에는 달궈진 아스팔트 열기에 숨이 막혔지만 수진 씨는 한 장이라도 더 붙이려 무거운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그날은 유독 비가 많이 내리는 날이었습니다. 수진 씨의 운동화는 이미 밑창이 다 닳아 구멍이 뚫려 있었습니다. 걸음을 옮길 때마다 눅눅하고 차가운 빗물이 양말을 적시고 발가락 사이를 파고들었습니다. 수진 씨는 길가에 버려진 신문지를 주워 신발 밑바닥에 덧댔습니다. 잠시나마 물기를 막아주기를 바라며 다시 계단을 올랐습니다. 일을 마치고 돌아온 밤 10시 수진 씨는 녹초가 되어 지하방 문을 열었습니다. 방 안에는 TV 소리만 가득했고 박 씨는 과자 부스러기를 흘리며 소파에 누워 있었습니다. 수진 씨가 퇴근길에 큰맘 먹고 사온 조그만 조기 2마리를 내밀었습니다. 어머님, 오늘은 마트에서 세일하길래 조기 좀 사왔어요. 기름에 노릇하게 구워드릴 테니 식사하세요. 수진 씨는 젖은 양말을 벗을 힘도 없이 주방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뒤에서 들려오는 박 씨의 목소리는 조기보다 더 비리고 날카로웠습니다. 고작 이런 걸 먹으라고 사왔니? 우리 민석이가 집에 있을 때는 제주도에서 직접 올린 것만 식탁에 올랐어. 너는 어째 돈 버는 재주가 그렇게도 없니? 옆집 며느리는 주식인가 뭔가로 돈만 잘 벌어서 시어머니 명품 가방도 사준다더라. 나는 참 자식 복도 없지. 이런 무능한 며느리를 만나서 굶어 죽게 생겼구나. 박 씨는 수진 씨가 밖에서 얼마나 수모를 당하며 푼돈을 모으는지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수진 씨의 젖은 발과 닳아버린 신발은 박 씨의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박 씨는
오직 사라진 아들이 누리게 해주었던 영화만을 기억하며 현재의 가난을 수진 씨의 무능함 탓으로 돌리고 있었습니다. 수진 씨는 조기를 굽다가 프라이팬 위로 떨어지는 눈물을 훔쳐냈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할까? 무엇을 위해 내 청춘을 이 차가운 지하방에 쏟아붓고 있는 걸까? 수진 씨는 스스로에게 물었지만 돌아오는 것은 박 씨의 짜증 섞인 재촉뿐이었습니다. 왜 이렇게 꿈을 대? 배고파 죽겠는데. 조기 태우지 말고 똑바로 구워. 수진 씨는 닳아버린 신발을 현관 구석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그 신발은 마치 수진 씨의 닳아버린 마음과 같아 보였습니다. 7년이라는 긴 인내의 시간 중 이제 겨우 3년이 지났을 뿐이었습니다. 수진 씨는 다시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아직 남은 빚이 있었고 아직 지켜야 할 약속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수진 씨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박 씨를 향한 차가운 분노가 아주 조금씩 그러나 단단하게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인간의 불행은 왜 항상 약한 고리를 골라 한꺼번에 몰려오는 것일까요? 수진 씨가 세계의 아르바이트를 하며 하루를 이틀처럼 버텨내던 어느 여름밤이었습니다. 습한 기운이 장판 밑바닥까지 차오르던 그날, 수진 씨는 녹초가 된 몸을 이끌고 지하방 문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평소라면 TV 소리로 시끄러웠을 방안이 이상하리만치 고요했습니다. 어머님, 저 왔어요. 주무세요? 수진 씨가 불을 켜는 순간 심장이 바닥으로 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박 씨가 거실 바닥에 쓰러져 짐승 같은 거친 신음을 내뱉고 있었던 것입니다. 얼굴은 흑빛이었고 박 씨의 주변에는 검붉은 혈흔이 섞인 오물들이 흩어져 있었습니다. 수진 씨는 비명을 지르며 박 씨를 등에 업었습니다. 자신의 몸무게보다 무거운 박 씨를 업고 빗속을 뛰어 응급실로 향하던 그 순간 수진 씨의 신발 밑창에 덧댄 신문지는 순식간에 너덜너덜해져 사라졌습니다. 몇 시간에 걸친 피 말리는 정밀 검사 끝에 의사가 수진 씨를 불렀습니다. 의사의 표정은 매우 어두웠습니다. 보호자분, 마음 단단히 먹으세요. 대장암 3기입니다. 암세포가 이미 주변 조직까지 깊숙이 침범했어요. 당장 수술하지 않으면 생명이 위험합니다. 수술비와 향후 집중 치료비를 합치면 최소 2천만 원 정도는 즉시 준비하셔야 합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2천만 원. 그 숫자가 수진 씨의 귓가에 천둥 소리처럼 박혔습니다. 7년 동안 민석 씨가 남긴 빚을 갚느라 수진 씨의 통장 잔고는 늘 영원에 가까웠습니다. 당장 내일 먹을 쌀통을 걱정해야 하는 수진 씨에게 2천만 원은 세상의 모든 돈을 합친 것보다 더 크게 느껴졌습니다. 수진 씨는 떨리는 손으로 연락처를 뒤졌습니다. 7년간 연락 한 번 없던 시댁 친척들에게 일일이 전화를 돌렸습니다. 박 씨의 친동생인 작은아버지부터 민석 씨의 사촌들까지 수진 씨는 염치를 무릅쓰고 전화를 걸었습니다. 작은아버님, 저 수진이에요. 어머님이 대장암이시래요. 당장 수술 안 하면 돌아가신다는데 제발 조금만 보태주시면 안 될까요? 제가 평생 일해서 갚을게요. 하지만 돌아오는 것은 얼음장보다 차가운 냉대뿐이었습니다. 우리가 무슨 돈이 있다고 그래요? 민석이가 우리 문중 이름 더럽히고 우리 집 돈까지 끌어다 써서 풍비박산 낸 게 얼마인데 이제 와서 무슨 염치로 전화를 해? 죽든 살든 우리한테 다시는 연락하지 마세요. 형수님 일은 며느리인 수진 씨가 알아서 해야지. 안 그래요? 뚝 끊기는 전화기 소리가 수진 씨의 심장을 칼로 베는 것 같았습니다. 박 씨가 그렇게 귀하게 여기고 자랑하던 시댁 식구들은 박 씨가 사경을 헤매는 순간 철저하게 등을 돌렸습니다. 결국 수진 씨가 피눈물을 흘리며
마지막으로 찾아갈 곳은 친정뿐이었습니다. 이미 노후 자금을 못난 딸 뒷바라지에 모두 쏟아부으신 부모님. 낡은 아파트 한 채가 전 재산인 부모님 앞에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사람 목숨은 일단 살려야 한다는 생각에 수진 씨는 친정 거실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 아빠, 미안해. 정말 미안한데. 이번 한 번만 못난 딸 도와주면 안 될까? 시어머니 수술 안 하면 정말 돌아가신대. 나중에 내가 몸이 부서져라 이래서라도 꼭 갚을게. 제발, 제발 우리 어머니 좀 살려줘. 수진 씨의 아버지는 말없이 담배만 태우셨고 친정어머니는 딸의 야윈 얼굴과 마디마디가 굵어진 거친 손을 잡고 가슴을 치며 통곡했습니다. 이 미련한 년아, 내 팔자가 왜 이 모양이냐? 민석이 그놈은 나타나지도 않는데 내가 왜 남의 집 어머니 수술비까지 우리한테 빌려가야 해? 너 그러다 정말 죽어, 수진아. 친정어머니의 비명 같은 울음소리에도 수진 씨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결국 부모님은 평생을 일궈온 낡은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2천만 원을 수진 씨에게 건네주었습니다. 수진 씨는 그 귀한 돈봉투를 가슴에 품고 병원으로 달려가며 결심했습니다. 이 은혜는 반드시 갚겠다고. 박 씨가 건강해지면 민석 씨도 분명 죄책감을 느끼고 집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말입니다. 수술은 다행히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하지만 대장의 상당 부분을 절제한 탓에 박 씨는 평생 동안 인공항문, 즉 장류를 배에 달고 살아야 하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병원에서는 전문 간병인을 고용하라고 권했지만 수진 씨에게는 그럴 경제적 여유가 단 1%도 없었습니다. 결국 수진 씨는 3개의 아르바이트 중 하나를 포기하고 직접 박 씨의 간병을 도맡기로 했습니다. 부모님의 노후 자금으로 살려낸 목숨이니 자신이 끝까지 책임지는 것이 도리라고 믿었습니다. 그것이 수진 씨가 가진 마지막 희망이자 가족에 대한 마지막 예의라 믿었던 것이지요. 하지만 수진 씨는 그때 알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부모님의 피눈물로 살려낸 그 목숨이 장차 자신에게 어떤 독화살이 되어 돌아올지를 말입니다. 수진 씨의 삶은 이제 장루 주머니를 비우는 비참한 노동 속으로 더 깊이 가라앉고 있었습니다. 퇴원 후 돌아온 지하 단칸방의 공기는 병원보다 더 무겁고 습했습니다. 박 씨는 대장의 상당 부분을 잘라낸 자리에 인공 항문을 달고 돌아왔습니다. 배에 붙은 비닐 주머니, 즉 장루 주머니는 박 씨에게 단순한 의료기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박 씨의 무너진 자존심이었고 평생 곱게만 살아온 세월에 대한 사형 선고와도 같았습니다. 박 씨는 자신의 배에 붙은 그 낯선 주머니를 혐오했습니다. 그리고 그 혐오와 분노는 고스란히 며느리 수진 씨에게 쏟아졌습니다. 이게 다 너 때문이야. 내가 나를 억지로 병원에 끌고 가서 이 모양 이 꼴로 만든 거 아니냐. 내 몸에서 평생 똥 냄새가 나게 생겼어. 차라리 그때 죽게 내버려 두지 그랬니? 왜 살려서 나를 이토록 비참하게 만드느냐 말이다. 박 씨는 하루에도 수십 번씩 발작하듯 소리를 지르며 배에 붙은 주머니를 억지로 떼어내려 했습니다. 수진 씨는 아르바이트를 하다가도 박 씨의 비명소리가 들리면 가슴이 철렁 내려앉아 집으로 달려와야 했습니다. 박 씨의 거친 손을 붙잡고 달래며 수진 씨는 매일같이 진땀을 흘렸습니다. 어머님, 제발 진정하세요. 이거 안 비우면 터져서 더 큰일 나요. 제가 매일 깨끗하게 닦아드리고 냄새 안 나게 해드릴게요. 조금만 참아주세요, 어머님. 수진 씨는 하루에도 8번 넘게 박 씨의 배에 달린 주머니를 비웠습니다. 변의 지독한 냄새는 좁은 단칸방을 가득 덮었고
내용물이 수진 씨의 손가락 사이나 앞치마에 묻는 일은 이제 일상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수진 씨는 얼굴 하나 찌푸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박 씨의 헐어버린 피부에 비싼 연고를 정성껏 바르며 마음을 다독였습니다. 수진 씨의 손가락 끝은 독한 소독제와 박 씨의 배설물 때문에 항상 빨갛게 부어올라 있었고 손등에는 박 씨가 뿌리치며 핥힌 상처가 가실 날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박 씨의 모욕은 시간이 갈수록 인간으로서 참기 힘든 수준에 도달했습니다. 수진 씨가 새벽부터 일어나 정성껏 미음을 쏘아오면 박 씨는 온도가 마음에 안 든다며 수진 씨의 얼굴에 뜨거운 미음을 뿌리기 일쑤였습니다. 이게 음식이냐? 걔도 안 먹겠다. 너는 어째 하는 일마다 이 모양이니? 내 아들 민석이가 있었으면 내가 이런 대접을 받았겠어? 너는 내 아들이 없다고 이제 대놓고 나를 굶겨 죽일 작정이지? 얼굴에 흘러내리는 뜨거운 미움을 닦아내며 수진 씨는 입술이 터지도록 꽉 깨물었습니다. 수진 씨를 가장 힘들게 한 것은 육체적인 고통이 아니었습니다. 박 씨의 입에서 나오는 수진 씨의 소중한 부모님을 향한 비수 같은 말들이었습니다. 내 부모가 가정교육을 어떻게 시켰길래 남편 하나 간수 못하고 시어머니를 이 지경이 되도록 만드니? 내 엄마도 분명 너처럼 재수가 옴붙은 여자일 거다. 너희 집안 피가 어디 가겠니? 친정에서 가져온 그 2천만 원? 그게 무슨 대수라고 유세를 떠니? 내 아들 민석이가 그동안 너희 집구석에 해준 게 얼마인데 그 정도는 당연히 내놓아야 하는 거 아니야? 수진 씨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친정 부모님이 노후 자금을 담보로 대출받아 마련해준 그 눈물 섞인 돈을 박 씨는 당연한 것으로 치부해버렸습니다. 수진 씨의 아버지가 그 돈을 마련해주고 밤잠을 설치며 한숨 짓던 모습이 떠올라 수진 씨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내가 왜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이 수모를 견뎌야 하는가? 7년간의 헌신이 이토록 무참히 짓밟혀야 하는 이유를 수진 씨는 도저히 찾을 수 없었습니다. 박 씨는 수진 씨를 며느리가 아닌 돈 한 푼 안 드는 종년 정도로 생각하는 듯 했습니다. 밤낮 없이 수진 씨를 불러대며 물을 떠와라, 다리를 주물러라 요구했고 수진 씨가 잠시라도 눈을 붙이는 꼴을 보지 못했습니다. 너 지금 자니? 내가 아파서 잠도 못 자는데 너는 잠이 오니? 정말 독한 년이구나. 내가 그러고도 사람이야? 수진 씨의 몸은 어느덧 50kg도 안 되게 말라갔고 정신은 피폐해졌습니다. 장로 주머니를 비울 때마다 느껴지는 그 지독한 냄새는 어느새 수진 씨의 삶 전체를 상징하는 냄새가 되어버렸습니다. 이 냄새가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것 같은 공포가 수진 씨를 엄습했습니다. 어느 날은 박 씨가 일부러 주머니를 느슨하게 거실 장판을 엉망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수진 씨가 퇴근하고 돌아와 그 광경을 보고 주저앉아 울음을 터뜨리자 박 씨는 침대에 누워 비릿한 웃음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왜? 그게 힘들어서 우는 거니? 7년 동안 내 아들 기다린 정성은 다 어디 가고 고작 똥 좀 치우는 걸로 유난이야? 억울하면 내 아들 찾아내던가. 그 순간 수진 씨는 깨달았습니다. 박 씨에게 수진 씨는 함께 살아가는 가족이 아니었습니다. 박 씨는 수진 씨의 희생을 양분 삼아 자신의 고통을 배설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수진 씨의 인내심은 이제 얇은 유리판처럼 위태롭게 버티고 있었습니다. 그 유리판이 깨지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한 것은 그 지독한 여름날 오후였습니다. 이제 수진 씨에게 남은 것은 인내가 아니라 차갑게 식어버린 분노의 씨앗뿐이었습니다. 그 씨앗은 박 씨가 내뱉는 모욕의 말들을 거름 삼아 수진 씨의 마음속에서 단단하게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7년이라는 시간은
무쇠도 녹슬게 하고 단단한 바위도 깎아내는 세월입니다. 그 긴 시간 동안 수진 씨는 스스로를 지워가며 버텼습니다. 하지만 2025년에 유독 습하고 무더웠던 어느 여름날 오후 수진 씨를 지탱하던 마지막 이성의 끈이 끊어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날 수진 씨는 평소보다 더 가혹한 하루를 보냈습니다. 물류센터에서 무거운 상자를 나르다 손톱이 뒤집히는 사고가 있었지만 수진 씨는 반창고 하나를 대충 붙인 채 곧바로 식당으로 달려가 불판을 닦았습니다. 온몸은 땀과 기름때로 범벅이 되었고 뒤집힌 손톱에서는 진물이 흘러나왔습니다. 오직 집에 있을 박 씨의 점심을 챙겨야 한다는 생각 하나로 수진 씨는 녹초가 된 몸을 이끌고 지하방 문을 열었습니다. 그러나 문을 여는 순간 수진 씨는 자신의 코를 의심해야 했습니다. 병원에서 나던 그 지독한 배설물의 냄새가 좁은 지하방 안을 가득 채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머님? 어머님, 무슨 일이에요? 수진 씨가 비명을 지르며 방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그야말로 생지옥이었습니다. 거실 장판 위는 물론이고 수진 씨가 아침에 깨끗이 빨아 널어둔 빨래 위까지 누런 오물들이 흩뿌려져 있었습니다. 박 씨는 침대 위에 비스듬히 앉아 가위 하나를 손에 쥔 채 비열한 미소를 지으며 수진 씨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냄새나서 못 살겠다고 했지? 자, 내가 좋아하는 똥이다. 마음껏 치워봐라. 내가 평생 해야 할 일이 이거 아니겠니? 박 씨는 고의로 장로 주머니를 가위로 잘라온 집안을 오물천지로 만들어 놓은 것이었습니다. 수진 씨의 유일한 외출복 위로 그리고 수진 씨의 친정 부모님과 함께 찍은 추억이 담긴 소중히 간직하던 낡은 가족 사진 위로 더러운 배설물이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수진 씨는 그 자리에 석상처럼 멈춰섰습니다. 평소라면 당황해서 걸레를 찾아 달려들었거나 억울함에 통곡을 터뜨렸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수진 씨의 가슴 밑바닥에서 뜨겁게 끓어오르던 무언가가 일순간에 얼음물처럼 차갑게 식어버렸습니다. 화가 나는 단계를 넘어 영혼이 육체에서 빠져나가는 듯한 기묘한 감각이 수진 씨를 덮쳤습니다. 박 씨는 수진 씨의 반응이 없자 더 크게 소리를 지르며 비웃었습니다. 왜? 무서우냐? 며느리가 이런 것도 다 치워야 효도지. 배고프니까 밥부터 차려봐. 이게 다 민석이가 집 나가서 그런 거니까. 억울하면 내 아들 찾아내던가. 너처럼 재수 없는 년이랑 살기 싫어서 도망간 내 아들이나 원망해. 수진 씨는 박 씨의 욕설을 뒤로하고 천천히 화장실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문을 잠갔습니다. 좁은 화장실 거울 속에 비친 여자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머리는 산발이 되어 땀에 젖어 있고 얼굴은 흑빛으로 변해 있었으며 눈빛에는 인간다운 생기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여자. 수진 씨는 거울 속에 자신을 뚫어지게 응시했습니다. 저게 누구지? 저게 정말 나인가? 수진 씨는 자신의 거친 손등을 내려다보았습니다. 7년간 시어머니의 배설물을 닦아내느라 진물이 가실 날 없던 손, 남편이 남긴 빚을 갚으려 하루 3개의 아르바이트를 뛰며 굳은 살이 박인 손. 수진 씨는 깨달았습니다. 이렇게 살다가는 정말 죽겠구나. 저 악마 같은 박 씨보다 내가 먼저 미쳐서 숨이 끊기겠구나. 그 순간 수진 씨의 머릿속에 번뜩이는 생각이 스쳤습니다. 7년 전 남편 민석 씨가 떠나며 했던 말, 어머니 잘 부탁해라는 그 말이 사실은 수진 씨를 영원한 감옥에 가두기 위한 주문이었음을 비로소 알게 된 것입니다. 수진 씨는 세수를 했습니다. 찬물이 얼굴에 닿자 정신이 서늘하게 돌아왔습니다. 수진 씨는 수건으로 얼굴을 닦으며
거울 속의 자신에게 나지막이 속삭였습니다. 이제 끝이야. 더 이상은 없어. 수진 씨는 화장실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박 씨는 여전히 거실 한복판에서 수진 씨를 비난하고 있었습니다. 수진 씨는 오물이 가득한 거실을 지나 박 씨의 침대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박 씨는 수진 씨의 서늘한 눈빛에 잠시 주춤했지만 이내 더 기세등등하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뭘 봐. 얼른 안 치우고. 너 지금 나한테 대드는 거냐? 인연이 아주 미쳤구나. 어머님, 방금 하신 짓 절대로 잊지 마세요. 이게 제 마지막 인내였고 마지막 잡이었습니다. 이제부터는 어머님이 하신 대로 다 돌려받으실 거예요. 수진 씨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더 낮고 차분했습니다. 박 씨는 본능적인 공포를 느꼈는지 입을 다물었습니다. 수진 씨는 그 길로 방으로 들어가 장롱 깊숙이 숨겨두었던 비상금을 챙겨 들고 집을 나섰습니다. 거실에 널브러진 오물은 치우지 않았습니다. 7년 만에 처음으로 수진 씨는 박 씨의 명령을 거부한 채 밖으로 나왔습니다. 수진 씨가 향한 곳은 평판 좋기로 유명한 흥신소였습니다. 수진 씨는 떨리는 손으로 남편 민석 씨의 사진을 내밀었습니다. 이 사람을 찾아주세요. 죽었는지 살았는지, 살았다면 어디서 누구와 무엇을 하고 사는지 단 하나도 빠짐없이 알아내주세요. 흥신소 직원은 수진 씨의 서슬 퍼런 눈빛에 압도된 듯 서둘러 서류를 챙겼습니다. 그리고 열흘 뒤 수진 씨의 손에 두툼한 서류 봉투 하나가 전달되었습니다. 수진 씨는 떨리는 가슴을 억누르며 봉투를 열었습니다. 사진 속의 민석 씨는 수진 씨가 상상했던 비참한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민석 씨는 신도시의 화려한 아파트 단지에서 세련된 차림의 젊은 여자와 다정하게 팔짱을 끼고 장을 보며 웃고 있었습니다. 수진 씨가 냄새나는 지하방에서 똥주머니를 비우며 지옥 같은 삶을 버텨낼 때 민석 씨는 다른 여자와 새 삶을 꾸리고 행복을 만끽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수진 씨는 사진을 꽉 쥐었습니다. 종이가 구겨지는 소리와 함께 수진 씨의 심장 속에서 거대한 복수의 불꽃이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민석 씨, 어머님, 이제 당신들이 만든 이 지옥을 내가 똑같이 선물해 줄게. 수진 씨는 거울 앞에서 다시 한번 자신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이제 그곳에는 불쌍한 며느리가 없었습니다. 오직 피 맺힌 한을 갚기 위해 돌아온 냉혹한 복수자만이 서 있었습니다. 수진 씨의 길고 긴 복수국의 서막이 오르는 순간이었습니다. 2025년의 여름은 유독 길고 뜨거웠습니다. 하지만 수진 씨의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차갑고 냉정했습니다. 흥신소로부터 받은 사진 속 민석 씨의 웃음은 수진 씨의 가슴에 불을 지르는 대신 오히려 얼음처럼 단단한 확신을 주었습니다. 수진 씨는 조용히 그러나 아주 치밀하게 반격을 준비했습니다. 먼저 7년간 작성해온 가계부와 통장 내역을 정리했습니다. 민석 씨가 남기고 간 빚을 갚기 위해 송금했던 영수증들, 그리고 박 씨의 수술을 위해 친정 부모님이 집을 담보로 대출받았던 서류들을 차곡차곡 모았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박 씨의 장루 케어 기록과 박 씨가 수진 씨에게 퍼부었던 입에 담지 못할 폭언이 담긴 녹취록이었습니다. 준비를 마친 수진 씨는 어느 화창한 토요일 오후 박 씨를 휠체어에 태웠습니다. 박 씨는 여느 때처럼 수진 씨에게 짜증을 내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년아, 이 더운 날에 어디를 가자는 거야? 내가 다리가 아파서 꼼짝도 하기 싫다는데 왜 자꾸 나를 끌고 나와? 수진 씨는 대답 대신 박 씨의 무릎 위에 담요를 덮어주며 차갑게 미소 지었습니다. 어머님, 오늘 정말 좋은 곳에 갈 거예요.
어머님이 그렇게 보고 싶어 하시던 분을 만나러 갈 거니까 조금만 참으세요. 수진 씨가 향한 곳은 경기도의 한 신도시였습니다. 고층 아파트들이 즐비하고 분수대가 시원하게 뿜어져 나오는 그곳은 수진 씨가 살던 곰팡이 냄새 나는 지하방과는 전혀 다른 세상이었습니다. 수진 씨는 흥신소 직원이 알려준 민석 씨의 아파트동 호수 앞에 섰습니다. 60평형대의 대형 아파트, 현관문 앞에 놓인 고급 유모차와 화려한 신발들이 수진 씨의 심장을 찔렀습니다. 딩동, 벨을 누르자 안에서 기분 좋은 음악 소리와 함께 다정한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누구세요? 택배인가? 문이 열리고 앞치마를 두른 민석 씨가 환하게 웃으며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문 밖에 서 있는 수진 씨와 휠체어에 앉은 박 씨를 보는 순간 민석 씨의 얼굴은 순식간에 시체처럼 하얗게 질려버렸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유리컵이 바닥에 떨어져 요란한 소리를 내며 박살이 났습니다. 수진아, 당신이 여길 어떻게 해? 민석 씨의 목소리는 사시나무 떨듯 떨리고 있었습니다. 휠체어에 앉아있던 박 씨 역시 경악했습니다. 죽은 줄로만 알았던 혹은 어디서 비참하게 살고 있을 줄 알았던 금쪽 같은 아들이 화려한 집에서 알치마를 두르고 있었으니까요. 아니, 민석아, 내가 정말 우리 민석이 맞느냐? 너 왜 연락 한 번 없었어? 이 애미가 죽다 살아난 거 너는 알기나 해? 박 씨가 울부짖으며 민석 씨의 바짓가랑이를 붙잡으려 했습니다. 그때 집안에서 세련된 차림의 젊은 여자가 아이를 안고 나왔습니다. 자기야, 누구야? 아는 사람들이야? 수진 씨는 그 광경을 무표정하게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가방에서 두툼한 서류 봉투를 꺼내 민석 씨의 가슴팍에 내리꽂았습니다. 오랜만이네요, 여보. 아, 이제는 남인가? 여기 이 서류는 이혼 소장이랑 당신이랑 저 여자한테 청구하는 위자료 소송 서류예요. 그리고 이건 당신이 7년 동안 나한테 떠넘긴 빚이랑 어머니 수술비, 그리고 내가 당신 어머니 똥주머니 비우며 일한 간병비 청구 내역서고요. 수진 씨의 목소리는 얼음 송곳처럼 날카로웠습니다. 민석 씨는 당황하며 수진 씨를 끌고 나가려 했습니다. 수진아, 일단 진정해. 안으로 들어가서 얘기하자. 응? 제발 이러지 마. 진정? 내가 7년 동안 당신 어머니 배설물을 손으로 받아내며 진정하고 또 진정했어. 당신은 여기서 새 여자랑 아이까지 낳고 행복하게 살 동안 나는 당신이 버린 쓰레기 같은 삶을 대신 살아줬다고. 수진 씨는 민석 씨의 손을 거칠게 뿌리쳤습니다. 그리고 휠체어 손잡이를 놓고 뒤로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어머님, 이제 다 됐어요. 어머님이 그렇게 찾으시던 효자 아드님이 여기 이렇게 잘 살고 있잖아요. 이제부터는 저 집안에서 사세요. 아, 민석 씨. 당신 어머니 장로 주머니 비우는 법은 알지? 모르면 내가 지금 가르쳐 줄까? 하루에 8번씩 비워야 해. 안 그러면 집안에 똥냄새가 진동할 테니까. 박 씨는 상황 파악이 된 듯 민석 씨를 붙잡고 통곡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민석 씨의 옆에 서 있던 젊은 여자는 기겁하며 뒤로 물러났습니다. 자기야, 이게 무슨 소리야? 저 할머니가 자기 어머니라고? 그리고 저 여자는 누구야? 결혼 안 했다며. 수진 씨는 그 난장판을 보며 7년 만에 처음으로 가슴속이 뻥 뚫리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수진 씨는 민석 씨에게 마지막 선언을 했습니다. 민석 씨, 당신 재산 이미 가압류 신청해뒀어. 7년간 내가 당신 대신 갚은 돈, 단 한 푼도 남김없이 다 받아낼 거야. 그리고 어머님은 이제 당신이 책임져. 7년 동안 내가 무료로 해줬던 간병인 서비스는
오늘로 끝이야. 수진 씨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아파트 복도를 걸어 나왔습니다. 등 뒤에서 박 씨의 비명 같은 욕설과 민석 씨의 당황한 목소리, 그리고 젊은 여자의 날카로운 울음소리가 뒤섞여 들려왔습니다. 하지만 수진 씨에게는 그 소리가 그 어떤 교향곡보다 아름답게 들렸습니다. 엘리베이터 거울 속에 비친 수진 씨의 모습은 더 이상 초라한 지하방 며느리가 아니었습니다. 수진 씨는 자신의 어깨를 가볍게 털어냈습니다. 7년의 먼지가 씻겨나가는 기분이었습니다. 수진 씨는 아파트를 벗어나 시원한 여름바람을 맞았습니다. 이제 수진 씨가 가야 할 곳은 지하방이 아니었습니다. 부모님이 계신 집, 그리고 자신이 주인공이 되는 새로운 인생이었습니다. 2025년의 여름은 수진 씨에게 평생 잊지 못할 향기로 기억될 것입니다. 7년이라는 세월 동안 수진 씨의 코끝을 떠나지 않던 그 지독한 배설물의 냄새와 눅눅한 지하방의 곰팡이 냄새가 드디어 씻겨 내려간 첫 번째 여름이었기 때문입니다. 민석 씨의 아파트 문을 닫고 나온 그날 이후 수진 씨의 시간은 남들보다 훨씬 빠르게 그리고 아름답게 흘러갔습니다. 법은 수진 씨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민석 씨가 가압류를 피하려고 재산을 빼돌리려 했지만 수진 씨와 변호사가 미리 준비한 치밀한 증거 앞에서는 속수무책이었습니다. 민석 씨는 7년간 수진 씨를 유기하고 방임한 죄, 그리고 상간녀와 살림을 차려 수진 씨에게 정신적 고통을 준 죄에 대해 막대한 위자료를 지불해야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수진 씨가 박 씨의 대장암 수술을 위해 친정 부모님께 빌려왔던 2천만 원과 7년 동안 민석 씨 대신 갚아나갔던 사채 빚 1억 6천만 원까지 모두 돌려받으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수진 씨는 판결문을 손에 쥔 날 가장 먼저 친정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부모님의 낡은 거실 탁자 위에 현금 뭉치와 대출 상환 증명서를 올려놓았습니다. 엄마, 아빠, 나 이제 다 해결했어. 부모님 집 담보 잡힌 거 내가 다 갚았어. 정말 미안해. 그리고 너무 고마워. 수진 씨의 아버지는 묵묵히 딸의 거친 손을 어루만지셨고 친정어머니는 수진 씨를 가슴에 꼭 안고 한참을 말없이 우셨습니다. 그 눈물은 이제 슬픔이 아닌 고생한 딸을 향한 대견함과 해방의 눈물이었습니다. 그 무렵 민석 씨와 박 씨의 소식도 건너 들려왔습니다. 수진 씨가 박 씨를 반납하고 온 뒤 민석 씨의 그 화려했던 신도시 생활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고 합니다. 민석 씨의 상간녀는 박 씨의 지독한 성질머리와 하루에도 8번씩 갈아줘야 하는 장루 주머니의 악취를 딱 일주일도 견디지 못했습니다. 당신 미쳤어? 내가 왜 남의 어머니 똥주머니를 비워야 해? 이런 노인네랑은 단 하루도 같이 못 살아. 상간녀는 민석 씨와 대판 싸운 뒤 집안의 귀중품과 현금을 챙겨 야반도주를 해버렸습니다. 민석 씨는 졸지에 신용불량자 신세가 된 데다 거동이 불편하고 성격까지 괴팍해진 박 씨를 홀로 수발들게 되었습니다. 민석 씨는 낮에는 빚쟁이들에게 시달리고 밤에는 박 씨의 비명과 욕설을 들으며 장루 주머니를 비우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수진 씨가 7년 동안 묵묵히 해냈던 그 일을 민석 씨는 단 한 달도 채 되지 않아 포기하고 싶다며 울부짖었다고 합니다. 박 씨 역시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아들이 수발을 들자 박 씨는 예전처럼 함부로 소리를 지르거나 오물을 던지지 못했습니다. 민석 씨는 수진 씨처럼 인내심이 강한 사람이 아니었으니까요. 조금만 박 씨가 짜증을 내면 민석 씨는 물건을 집어 던지며 박 씨를 위협했습니다. 박 씨는 이제 아들에게까지 버림받을까봐 전전긍긍하며
차가운 방 안에서 수진 씨가 끓여주던 따뜻한 미음을 그리워하며 후회의 눈물을 흘린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미 기차는 떠난 뒤였습니다. 수진 씨는 그들의 소식을 들으며 묘한 기분이 들었지만 다시는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수진 씨는 서울 근교의 작지만 아담한 꽃집을 열었습니다. 꽃집의 이름은 수진의 봄이었습니다. 가게 안에는 수진 씨가 직접 고른 형형색색의 꽃들이 가득했고 싱그러운 향기가 수진 씨의 하루를 채웠습니다. 수진 씨는 이제 더 이상 새벽 4시의 불안한 알람 소리에 가슴 두근거리지 않습니다. 7년 만에 처음으로 늦잠을 자고 일어난 아침, 창가로 들어오는 따스한 햇살을 맞으며 수진 씨는 커피 한 잔의 여유를 즐깁니다. 꽃을 다듬는 수진 씨의 손은 여전히 거칠고 상처가 많았지만 수진 씨는 그 손을 자랑스럽게 생각했습니다. 지옥 같은 세월을 견뎌내고 스스로를 구원해낸 승리자의 손이었으니까요. 꽃집 문이 열리고 딸랑거리는 종소리와 함께 첫 손님이 들어왔습니다. 수진 씨는 환한 미소로 손님을 맞이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떤 꽃을 찾으시나요? 수진 씨의 목소리에는 이제 자신감과 평온함이 가득했습니다. 수진 씨는 알고 있었습니다. 인생의 가장 추운 겨울을 견뎌낸 사람만이 가장 아름다운 꽃을 피울 수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수진 씨의 등 뒤로 펼쳐진 푸른 봄하늘처럼 수진 씨의 앞날에도 이제 오직 눈부신 꽃길만이 펼쳐질 것입니다. 7년의 한을 씻어내고 다시 태어난 여인, 수진 씨. 수진 씨는 오늘도 꽃향기 속에서 자신만의 진정한 행복을 가꾸어 나갑니다. 억울한 사람이 결국 이기는 세상, 수진 씨가 몸소 증명해낸 그 승리의 이야기는 많은 이들에게 희망이 되어 널리 퍼져나갔습니다. 수진 씨의 완벽한 해방과 새 출발, 여러분도 가슴속까지 시원해지셨나요? 7년이라는 세월을 견딘 수진 씨에게 하늘이 내린 가장 큰 선물은 바로 자기 자신을 되찾은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헌신이 배신으로 돌아올 때 절망하지 않고 당당히 맞선 수진 씨처럼 여러분도 인생의 주인공으로서 당당하게 살아가시길 응원합니다. 오늘 들려드린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억울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전하는 작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주변에 수진 씨처럼 힘든 시간을 보내는 분이 있다면 이 영상을 공유의 위로를 전해주세요. 다음에도 가슴 뻥 뚫리는 사이다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